투자자들의 이제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잖아요. 이미 테이퍼링은 했죠. 영적 완화라는 걸 앞으로 계속 해주지 않으면 바로 망할 것 같은 공포가 있구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별거 아니었죠. 사실은. 뭐 조정받으면 감사하죠. 쭈쭈백 얘기도 하지만 지금 사실 좀 너무 과열이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나오는 뭐 기사들 중에서 이 투자자들의 이제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일단은 테이퍼링이 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감속하다. 예. 뭐를 감속하는 거예요? 예, 양적 완화의 속도를 감속한다. 그러니까 1,200억 불 정도 네네. 되는 양적 완화를 하고 있거든요. 돈을 뿌렸다는 거죠? 예. 1년이면 얼마입니까? 1조 4천억 달러? 그러니까 미국 GDP가 20조 달러 조금 안 되나 그럴 테니까 그 1년에 거의 GDP의 한 몇 %인가요? 1.4조 달러니까 7%? 이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양적 완화로 좀 뿌리고 있죠. 참고로 작년에 비하면 이건 굉장히 줄어든 겁니다. 작년에는 한 해에 3조 달러 이상 양적 완화를 했으니까 이미 테이퍼링은 했죠. 다만 이제 이 테이퍼링의 규모라는 게 이제는 안정적으로 그냥 월 한 1,000억 불 이상을 조금씩 사주고 있는 중인데 이 속도를 앞으로 이제 감속하겠다라는 게 테이퍼링이고 이제 언젠가는 0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오래전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은 다 테이퍼링에 대한 안 좋은 추억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2013년. 네. 네.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나요? 예, 갑자기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네. 양적 완화 규모 축소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외환위기 공포가 심화됐죠. 일단 테이퍼링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한다는 거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양적 완화가 뭐냐면 채권 시장이나 금융 시장에 나가서 은행이나 연기금이나 운용사들이 갖고 있는 주식 채권을 사주는 거잖아요. 운용사, 연기금, 은행에 돈이 공급되겠죠. 그러면 그 돈 들고 뭐 하겠어요? 다시 대출을 해주거나 다른 유가증권을 사거나 아니면 은행에 예금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이 경제에 돈이 돌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양적 완화인데 그 양적 완화를 규모를 줄이고 중단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야 이제 위기가 올 거야. 그때 이제 제가 국민연금에 있던 시절이었는데 뭐 해외에서 온 유명한 연준 이코노미스트 출신의 저자가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와서 이거 양적 완화하면 다시 경기가 나빠져서 또 양적 완화를 할 거라고 자신 있게 단언하는 걸 보면서 와 공포가 엄청나구나. 그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저자셨는데 그때는 성함을 밝히실 수 있나요? 그분이 너무너무 크게 틀렸으니까 이야기가 좀 그렇죠. 예, 아무튼 간에 그 양반이 확신에 찬 어조로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냐면 영원한 퍼머넌트 QE다. 영원한 QE가 이루어질 거고 앞으로 미국은 QE의 중단 같은 거는 못한다. 이렇게 단언하는 걸 보면서 이게 사람들이 QE에 길들여졌고 영적 완화라는 걸 앞으로 계속 해주지 않으면 바로 망할 것 같은 공포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 공포 때문에 빠졌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별거 아니었죠. 사실은 주식시장도 그때 2000 초반에 있던 게 한 1800까지 확 빠지고 주식시장이 단번에 한 10% 이상 조정받았죠. 그런 트라우마가 정신적 외상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자꾸 이슈가 나오는 거죠. 주가를 올렸던 이제 유동성이 조금 빠지면 주가도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였었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테이퍼링이 시작이 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조정받으면 감사하죠. 줍줍의 기회다? 줍줍의 얘기도 하지만 지금 사실 좀 너무 과열이잖아요. 네. 간밤에 AMC 보셨잖아요. 네, 그럼 보면 뭐 팝콘을 공짜로 돌렸다는 거 막 그러잖아요. 100% 올랐던데요, 거의? 그러니까 그 회사가 네. 아무리 뭐 백신 맞아서 이제 좋아졌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만 하더라도 집에 넷플릭스가 있거든요. 굳이 극장에 안 간다? 예, TV도 있거든요. 텔레비전도 큰 걸로 샀어요. 작년에. 여러분 우리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과연 영화관에 물론 가고 싶겠죠. 가고 싶지만 옛날만큼 자주 갈 것인가. 그리고 그 이상으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전 주가를 넘어서려면 그 이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가 단언하기 어렵죠. 불확실하죠. 불확실하면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죠. 근데 디스카운트는커녕 오르죠. 저희들은 시장이 과열됐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과열을 막기 위해 연준이 테이퍼링 하는 게 그렇게 뭐 나쁜 뉴스는 아니지 않냐. 2013년에도 실제로 미 연준이 테이퍼링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시장은 그때 박스 피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증시는 그 해 연말 주가가 2012년 연말 주가보다 올랐습니다. 연준이 뭐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긴 하겠지만 지금 뭐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테이퍼링 시점이라든지 금리 인상. 올해 중에 뭐 테이퍼링 시점을 이야기하고 내년에 네. 테이퍼링 시작하고 내후년에 금리 인상이 일단 컨센서스인데 조금 빨라질 수는 있다. 저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재정 정책이 이제 소진되는 게
제일 시장에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아, 재정 규모를 조금 줄인다거나. 예, 작년에 미국 전체 GDP 15% 정도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썼어요. 3조 달러. 그러니까 그 채권을 새로 찍었죠. 그걸 미연준이 고스란히 사준 거죠. 그래서 올해도 재정 적자가 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초에 바로 취임하자마자 사인했잖아요. 올해도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죠. 그러니까 이 푸는 게 이제 가을 정도 되면 소진되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정상으로 백신도 다 맞았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 우리도 이제 곧 그렇게 될 거라고 저도 믿고 있고 그러면 정상 상황으로 복귀하게 되고 그러면 재난지원금 주는 것도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런 기대가 부각된다면 그때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정상적인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아까 AMC가 그렇게 오른 거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그 기대가 현실이 되는가? 이걸 저희들은 이제 두 가지 걱정을 하는 거죠. 첫 번째,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살포되던 게 끝난다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모르죠. 아니 모릅니다. 그러나 공짜 돈이 아무튼 계속 오다가 갑자기 중단됐을 때 어떤 행동을 보일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첫 번째 존재하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저희들이 이제 기본소득 논쟁에서 제일 걱정이 바로 이건데 핀란드가 왜 하다 말았나 이런 게 이제 비용 때문이기도 한데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라에서 주는 돈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일하기 싫거든요. 아, 그렇죠. 요거 문제가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일하려는 분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고 그분들이 대부분 일자리로 돌아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아주 일부라도 안 돌아가는 순간 경제에는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잠재 성장률의 둔화로 가거든요. 내년 예산안도 뭐 미국에서 이제 제출하는데 보니까 인프라 관련 예산 이런 쪽으로 이제 비중을 높이고 있지. 이제 재난 지원금 형태라든가 또는 월세 그 지원금이라든가 실업수당 관련 부분들은 서서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니냐. 그때도 괜찮으냐. 근데 그때 테이퍼링 진짜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미국 역사상 저축률이 가장 높아요. 지금 30%까지 갔어요. 가계 저축률이. 지원금 받아서 다 그냥 저축하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저희들은 항상소득 가설이라고 그럽니다. 퍼머넌트 인컴 시어리라고 하는데 뭐 별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월 월급을 400만 원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쏴줬어요. 들고서 처음엔 기분 좋죠. 그리고 그걸로 외식할 수도 있고 저처럼 텔레비전 살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쏴줬다. 그러니까 정기화됐죠. 네네. 자, 그러면 야 이거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저축해두자. 일자리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미래 소득 전망이 개선될 때는 소득으로 바로 소비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소득의 증가라고 생각될 때는 저축하려는 동기를 가지는 게 지금 미국 가계저축률 30%의 이유거든요. 효과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많은 재난지원금을 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왜 마이너스 성장이 났냐 이걸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도 지금 계속 저축이 쌓이고 있는 중이니까 안 쓰고 그냥 쌓아둔다. 예, 근데 그 돈이 어디에 들어왔냐면 주식시장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돌아요. 코인으로도 많이 갔잖아요. 네, 물론이죠. 자산시장 갔다고 합시다. 집도 샀으니까. 자, 네. 그러면 그게 안 돌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좀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타이트해지겠죠. 네, 이전보다. 네, 네. 자, 그럼 모른다는 거죠, 저는. 핵심은 지금까지 주식시장이고 자산시장이 이렇게 좋았던 이유가 재정 정책에 네. 플러스 3조 달러에 달하는 작년 QE 이런 것들이 지금의 경제의 어떤 활력, 자산시장의 활력 또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는데 처음에 재정이 끝나고 그다음 테이퍼링이 내년에 정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불확실성들은 있다라는 거죠. 코스피가 과연 하반기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더 갈 수 있다. 아, 단 탄력은 약하다. 이렇게 보는 쪽에 서 있고요.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올해는 주식보다 부동산이 훨씬 재밌는 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은 제가 뭐하러 부동산 하냐 주식하지 네. 라고 떠들고 다닌 사람이었는데 네. 변심했습니다. 변심한 이유는요. 부동산 시장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어디 수도권 외곽에 잠깐 일이 있어서 간 김에 동네 이제 그 부동산들을 좀 보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저는 네. 이제 프리랜서니까 평일날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지난 1년 사이에 2배 안 난 단지가 없어요. 혹시 수도권 어딘가요? 예, 양주 옥정 갔습니다. 양주 예, 옥정. 남양주도 갔습니다. 네. 진접도 갔고요. 네, 뭐 남양주. 평내도 갔습니다. 네. 예, 얼마 전에는 행신도 갔다 왔고요. 예,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동네들이 올해 연초 대비 지금까지 상승률 15% 넘은 지역들이에요. 거의 서프라이즈고요. 집값이 여러분 평균 집값이 연초 대비 5월까지 15%다. 한 해에 30% 40% 오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네요. 뭐로 주식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이 주식보다 지금 부동산이 지금 올해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해고요. 이게 이제 지금 불이 요새는 시흥부터 시작해서 안산까지 옮겨 붙어서 그러니까 서울도 좋지만 서울은 좀 쉬고 있는 것 같고 서울 외곽이 돌고 있는 중이라서 주식도 좋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주식은 그런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좀 있는 반면 부동산은 저 멀리서 먹구름은 다가오고 있죠. 공급 확대라는. 그러나 그게 우리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저 태풍이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빨라야 1년 반, 늦으면 3, 4년 뒤에 올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신축 주택, 그러니까 지어진 지 5년 이내인 집들이 너무나 희소한 상황이니까 그런 집들에 대한 선호들은, 또는 그런 집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집, 그게 바로 재건축이겠죠. 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선호들은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올해는 주식은 변동성 대비 그렇게 수익률은 인제만큼, 지금까지만큼 좋지는 않은데 반대로 부동산은 계속 지금 좀 강세가 이어지는 그런 해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를 갖고 동학개미 성과를 봤더니 실질 수익률이 평균 마이너스 1.2%. 우리나라 동학개미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며칠일까요? 7거래일인가 8거래일. 1년에 공중 한 50회전, 40회전 하시더라고요. 야, 오늘 50만 원 먹었네. 야, 오늘 치킨 먹어야지. 그게 원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수많은 책이 나와 있습니다만 안 보시잖아요. 팩폭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최근에 그만해. 다 했잖아.